우리 토픽을 바꿔가지고요. 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떤 하나의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많은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트북도 있고 사과도 있고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요. 뭐 가중치를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과 약간 비슷하겠죠. 그래서 요거 가능한 한 모든 상품을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이 바스켓 안에 어떤 상품까지를 담을 것인가 고려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땐 모든 상품을 다 더해서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집값이 상승한다 해서 모두 다 상승하는 건 아니겠지. 마찬가지야.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모두 다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많이 상승하고 어떤 거는 조금 상승하고 어떤 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평균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능한 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타낸 것처럼 이 물가 수준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고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어요. 밑에 거기 보시면 참고에 디플레이션과 뭐 인플레이션, 뭐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P라고 할게요.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물가 수준 이렇게 되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가 좀 서서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미시랑은 다르게 거시가 뭔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는 않거든요. 미시는 약간 수학적 기반으로 하니까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거시는 약간 두리뭉실한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물가 수준 자체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물가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물가 수준이 다 올라가는데 특히 얘는 올라가는 정도가 되게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얘는 서서히 올라가고요. 근데 물가 수준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되니까 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아니 우리가 뭐 등록금이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가격, 과자 가격이 뭐 물가 좀 싸다고 뭐 갑자기 내려가고 이런 거 본 적은 없어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증가 속도가 차이가 날 뿐이야. 그래서 요 둘에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이렇게 디플레가 발생하는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나, 이따 보겠지만 뭐 과학기술의 혁명이 생긴다거나 세상이 확 변해가지고 망하기 직전이거나 그런 경우에만 좀 발생하는 것이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완만하게 열이 발생해요. 근데 열이 발생할 때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뭔가 물가 상승 속도를 좀 이렇게 억제했잖아요. 여기 증가하는 정도의 속도가 좀 작아져요. 이거를 좀 뭔가 학계에서 표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 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인플레이션, 억제된 인플레이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거 그걸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물가가 상승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 원하는 달러 이런 걸로 받잖아. 근데 사과 하나를 구입할 때요, 한 개에 교환을 할 때 1,000원이요 이렇게 되면 1원짜리 1,000개를 주면은 사과 하나랑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를 이용해서 사과 하나의 교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인플레가 발생했다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경제 살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돈을 찍어가지고 100만 원씩 매달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부자 되잖아. 통장에 그냥 100만 원씩 찍힌대. 근데 문제는 사과 개수가 10개가 있어. 그럼 만약에 1,000원 1원짜리가 만약에 1,000개가 만약에 발행됐다 할게요. 1원짜리가 1,000개 만약에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발행 시 사과를 10개 있는데 1,000원 있으면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돼요? 1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사과를 한 개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를 100개 이렇게 주면 교환이 됩니다. 이렇게요. 사과에 생산된 개수는 그대로 고정돼 있는데 돈을 펑펑 찍어 가지고 이거를 2,000개를 찍었다 할게요. 근다고 돈을 막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막 찍어냈다 해서 막 사과가 열리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개수는 고정돼 있는데, 이 고정된 개수 정해진 자리죠. 그거를 교환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1원짜리 100개 줘서 구할 수 없고요. 얼마나 줘야 돼? 200개를 줘야 되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1원의 가치가 어떻게 돼? 1원을 이렇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래서 돈을 막 찍어 이렇게 할게요. 막 찍어 이렇게. 경제가 망하는 상황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인플레이션이라 해. 근데 초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이 정치권에서 보통 전쟁을 치르거나, 옛날에 십자군 전쟁 할 때도 마찬가지야.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땐 군인들 뭐 이렇게 전쟁터 나가게 되면 옷도 주고 뭐 그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돈을 막 찍는 거야. 막 찍어내면, 아니 저기 상품의 개수는 주어져 있는데 화폐가 많아지니까 1원에 화폐 가치가 뭐 달러로 해도 되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인플레이션이지.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이 만약에 5,000원이었으면, 아니 그 5,000원 주면 한 그릇 살 수 있는데 10,000원으로 올라가면 내가 10,000원 가지고 옛날에 2끼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점심 저녁을 짜장면을 좋아해서 먹었는데 이제 한 끼밖에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원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1원의 화폐 가치, 1원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구매력이라 해요. 구매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물가는 왜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수요 공급의 그래프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프가 잘 나와 있는데 이게 국민소득이고, 물가 전체적인 평균이고, 이게 총수요고요. 생산과 관련한 총 공급 이렇게 됩니다. 공급 곡선은 밑에서 봤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코스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요. 자, 첫 번째 물가가 이쪽이야. 물가가 상승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수요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C, I, G,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떤 상품에 대한 총 수요야. 그래서 생산된 물건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과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갑자기 AI를 돌린다고 반도체 칩부터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해. 아니면 또 투자를 하거나,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수출이 잘 돼.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반도체가 갑자기 또 수출이 잘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여기 뭐 아웃풋에 대해서 수요가 증대되겠죠. 수요가 증대되면은 균형점이 A에서 B로 가게 될 거고요. 우린 지금 관심사가 수평축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이야. 물가가 올라가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자 34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 파란 색깔로 있는 것처럼 이거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가 디맨드 견인한다 그러죠. 견인차 이것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두 번째는요.
아니 공급 곡선이 비용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할게요.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해요. 뭐가 있을까? 갑자기 유가가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 할게요. 원유 가격, 유가가 상승했어.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석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 아니면 운송하는데 비용이 저 남아공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밑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럼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과 관련한 인풋과 관련한 비용이잖아. 얘가 증가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지. 아니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인건비도 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자, 이걸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비용 인상, 코스트가 밀어 올린다는 거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 곡선만 상방 이동하면 여기 C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는 A에서 C점으로 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디맨드 측면에서 수요가 견인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A에서 B점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약간 차이점은 뭐예요? 아니, A에서 B나 A에서 C나 전부 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되면 A에서 B니까 물가는 상승했는데 이때는 국민소득도 같이 증가한다고요. 이해돼 있어. 근데 위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물가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 C점이니까 이렇게 줄어든다고. 밑엔 표시하지는 않을게요. 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미저러블한 슬픔을 안겨주는 거시경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야. 요즘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인플레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 좀 사면 금방 10,000원이 후떡 넘어요. 반찬거리 사도 뭐 그렇게 되고요. 거기다 무슨 뭐 배민을 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배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배민 어플 없다고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 배달비 같은 것도 발생하게 되면 거기 비용이 더 붙게 되면은 다 비용이 증가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게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뭐야? 소득이 감소하니까 이게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 침체를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같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 만들어진 조어가 되겠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는 거니까 물가는 상승해.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물가가 상승해. 갑자기 내 몸에 막 열이 나.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막 운동을 하고 막 열심히 막 활동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좀 열이 나고 몸에서 열이 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요. 오히려 열이 안 나고요, 이렇게 냉각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뭔가 우슬우슬 춥고 이러면 내가 활동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이건 뭐야? 몸에 열이 나는데 이거는 막 운동을 하고 활동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이건 에너지도 없고 몸은 기력이 쇠하는 가운데 머리에 열이 나면 이게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인데, 뭐 세계 경제가 아마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얘기합니다. 미국은 조금 약간 인플레 때문에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미국은 고용이나 이렇게 경제가 좀 좋은 편에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게 경기 침체까지도 막 같이 오기 때문에 약간 위태위태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개가 짬뽕 돼서 섞이게 됩니다. 345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두 개가 같이 섞이면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서 AS가 또 상방하면 여기 D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짬뽕이다 해서 혼합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혼합형, 믹스드 이렇게 합니다. 혼합형, 인플레이션.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니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상방 이동해. 이거와 함께 결합돼서 또 AD도 저기 상방이지 상방. 우측 이동이야 상방. 근데 보통 이제 우측이라 많이 얘기합니다. 우측 좌측 이렇게 보는 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니까 두 개가 짬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다시 보겠지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혼합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보통은 요게 먼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먼저 상방으로 이동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임금 협상에 실패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임금 인상을 관철시켰어. 그러면 얘가 AS가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AS가 상방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까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보통은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신문에서 난리가 나.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아니 경기 침체 때문에 죽겠고 물가 살짝 이것도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뭐라고 막 난리를 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는 우리 대공황 때 등장하게 된 게 이 케인즈 거시경작이잖아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양을 위해 어떻게 한다? 요거 여기 있잖아. 요게 정부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지출 아니면 텍스를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발동하는 거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아니면 세금을 깎아줘요. 텍스를 깎아줘.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소비함수에서 한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C라고 쓸게요. 소비가 증가. 이 경작 처음 하실 때는요. 이게 기호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C I가 뭐지? 그게 자꾸 또 이제 까먹기도 해. 그러니까 그 기호를 약자로 우리가 그냥 표시하는 거니까 그걸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업도 세금 깎아주면 투자하세요 하니까 이렇게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정부 지출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지금 살펴본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니까 얘 때문에 여기 AD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매기면 얘가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그래서 1번 경기 침체가 됐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약간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데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2번 이렇게 합작품이 발동하게 되면 그러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짬뽕돼 있는 인플레이션을 혼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하나하나씩 볼게요. 345페이지.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뭔가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이쪽으로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AD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Y가 되고 얘가 총수요가 되는 거죠. P가 되고 얘가 이렇게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고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디맨드가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1번 수요 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기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렇게 돈을 푸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은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를 부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나중에 감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 푸는 거야.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 미국도 경기 침체가 되니까 미국은 돈을 막 찍어서 막 1년에 한 2, 3천만 원씩 막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아, 미국이니까 그냥 막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 그런 자신감으로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게 됐다가는 약간 뭐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물론 그걸 막 돈을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미국 연준 페드에서 막 물가 잡으려고 막 금리를 막 올리고 낮추지 않고 해가지고 언제 금리 낮출까 그런 게 늘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은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는요. 프리드만 우리가 이제 경제학 처음 할 때 뭐 공짜 점심이 없다 뭐 그런 거 얘기했다는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니 해도 화폐가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도가 돼서 만든 학파를 통화주의라고 해요. 들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다.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돈을 그냥 많이 찍은 게 아니라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거 근데 사실 정부 지출을 그냥 증가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은 좀 예외긴 한데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이 돼. 여러분도 개인도 생각해 보면 내가 학원 다니고 혹시 여행을 다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행비를 마련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드로 뭐 빌리거나 신용대출하거나 뭘 하는데 자꾸 돈을 많이 빌려서 빚이 많아지게 되면 안 빌려준다고. 너 혹시 그거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야. 계속 정부 지출 막 세금 깎고 돈을 팍팍 쓰면 정부 이게 재정 적자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돈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밑에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 경기 부양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중앙은행에 얘기하는 거야. 한국은행 돈 좀 찍어 나한테 좀 빌려주지. 정부가 돈 좀 빌리는 거야. 뭐 쉽지. 뭐 정부가 돈 빌린다 그러면 뭐 거의 뺏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팡팡. 결국에는 돈을 찍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프리드만은 주장을 했습니다. 장기에도요. 결국 인플레가 발생하는 건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다. 그런 것들 뒤에도 다시 볼 거고요. 확대 재정 정책 요거요. 텍스를 깎거나 그냥 정부 지출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확대 G가 보통 재정 정책 할 때 많이 쓰죠. 재정 정책.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이거는 확대 금융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술 용어로는 이제 금융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이제 한국은행 이런 데서는 통화정책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교수님들에 따라서 뭐 화폐 금융정책, 뭐 금융정책, 통화정책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넘어갈게요. 아니면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수요를 나타내는 게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세금을 줄이면서 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하는 것까지 포함시켰고 여기 수요 측면에 다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뭔가 알약을 하나 먹더니 소비가 막 그냥 크게 증가하는 거야. 소비 증가. 알약 하나 먹고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생긴 맞나? 아무튼
화살촉에 가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소비를 막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왜 이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아니면 기업들이 우리 케인즈가 생각한 것처럼 야 내년 경기는 말이야 비트코인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뭐 많이 오른다 하는데 아무튼 뭐 야 내년 경기 말이야 코인이 오를 것 같아 뭐 등등등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야, 집값이 조만간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 좀 오를 것 같아. 그 왠지 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 돈 벌기 되게 쉬운 거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스템에 맡겨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소비가 증가하거나 뭔가 투자의 붐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니면 갑자기 우리나라 요즘 보면 뭐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 뭐 이게 막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고 있잖아. 한국계 모든 게 좋다 해가지고 그냥 한국인들이 쓰는 우리가 생산한 거는 뭐 전부 다 막 사가지고 막 수출이 갑자기 막 증가한다 할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걸 퉁쳐서 수요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별거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난잡하게 막 그냥 해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야 경제는 복잡해 하는데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본다는 건 뭐냐면 교과서에 그래도 모든 기본의 분석 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거 이거 경제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에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이제 누가 좀 재밌게 뭐 스토리와 역사적인 그런 거랑 버무려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원론에서 배우는 특히 거시 또 미시 그런 분석들만 조금만 아시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현실의 경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고 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냥 뭐 계속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기반이 없으면 야 저 사람 엄청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데 모르면 해박하다 이렇게 보이지. 물론 해박하지 해박한데 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계속 이야기 소재가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 그 얘기 또 하고 하는 뭐 그거랑 비슷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원론이나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전공과 상관없이 뭐 경제 원론 하나 더 하면 뭐 할까? 철학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철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흐름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공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면 역사 이런 거 좀 있어야지. 세계사 흐름과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 심리학 이런 거 들으세요. 심리학 뭐 기본적인 심리학 원론 개론 이런 것들은 좀 들어두면 거기 인간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냥 내가 마케팅 전문가 된다 해가지고 경영학과 가서 마케팅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밑에는 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심리학, 철학, 뭐 물리학, 자연과학 뭐 이런 거 경작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 얘기지. 그걸 해놓고 요 뼈대를 갖추고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면서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고 뭐 재미난 얘기, 스토리 뭐 등등 이렇게 하면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야겠다. 그럼 이러한 분석 툴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고 관심 갖게 되면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내가 금융권에 갔는데 환율이 어떻게 되나? 그럼 역사적으로 계속 환율만 캐는 거야. 그럼 이제 환율 전문가가 이제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기본 툴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기본 툴이 너무 심플하니까 이게 뭐 현실에서 맞겠어? 단순화시킨 거잖아. 그래서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현실은 당연히 복잡하겠지. 여기다 이제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 그런 것도 당연히 좀 알아야겠지. 미국이 왜 자꾸 중국을 저렇게 하고 또 저기 뭐 이스라엘과 아랍은 왜 저렇게 앙숙일까? 우리가 봤을 땐 또 잘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뭐 예로부터 일본과 뭐 이렇게 있는 거랑 비슷하게 역사적인 그 스토리가 있긴 하겠지. 그런 것까지 덧붙이면 이 역사까지 해야지. 아무튼 정리하면 그러니까 수요 측면의 요인은 요거 우리 간단하잖아. 이렇게 구성됐다는 걸 보고 여기다 덧붙이면 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비용이 올라갈 것 같아. 네, 저쪽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석유 같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노동자들이 또 이제 이번에 이제 뭐 파업할 때가 돼서 연봉 협상할 때 임금이 올라갈 것 같고 뭐 최저임금이 또 올라갈 것 같고 이게 되면 아 비용이 증가하는군.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크게 보면 아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군. 뭐 물론 다른 요인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AS 곡선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오일 쇼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 혼합형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가 짬뽕 되는 거지. 짬뽕 혼합형.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AS가 상방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늘 또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다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전쟁 때문에 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만약에 야 이제 미국 제일주의 해서 막 장벽을 쌓고 뭐 관세 부과하고 이러면 수출이 안 된다고 수요 측면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야 너네 자동차 이렇게 많이 팔아서 부자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금 좀 더 내.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때 세금 내. 그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이러면 여기 순수출이 줄어들겠지. 순수출이 줄어들고, 아니 지금 온 세계가 막 전쟁통이고 그럼 뭔가 이게 상품이 뭐 수출이 제대로 되겠어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네요. 이 뭐 사람들이 뭐 그거 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전쟁통인데. 이렇게 되면 AD가 하방으로 요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감소하는 걸로 하면 안 되죠. 수출이 감소하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요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순수출이 감소하는 걸로 할게요. 감소하게 되면 얘랑 AD가 하방으로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이제 두 개 같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그려볼까요? 적어가지고 Y가 있고 P. 그래서 이렇게 AS, AD. 만약에 AS가 상방 이동할 수 있고요. 얘가 이렇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AD가 하방 이동하는데 얼마나 하방 이동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탄력성 가지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조금 하방 이동하게 되면 경기는 침체되지만 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요. 많이 하방 이동했어. 많이 크게 하방 이동하게 되면 A에서 C가 되면 물가가 또 떨어질 수 있긴 하겠죠. 이때도 당연히 경기 침체는 더 오히려 커질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요 얘기가 간단한 총수요 총공급이지만 우리가 저 미시경제 보면 챕터 2장에 수요 공급 배우거든. 그게 그냥 여기저기 많이 사용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한때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 에그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농업의 약자죠. 에그리컬처에다가 인플레이션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건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중국과 인도가 경제 성장이 되면서 거기 나와 있죠. 식용 곡물 소비량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에너지로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해서, 아니면 지금은 곡물 농산물 측면 얘기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이 원자재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 구리, 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이가 변하고 세상의 물동량이 어떻게 누가 많이 수출하고 이것만 쫙 하다 보면 그 흐름이 보이면,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좀 잘 전문가가 돼서 알아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또 이렇게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그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임금, 물가, 악순환, 그 표현 잘 봐주세요. 자, 혼합형이라는 건 지금 이게 짬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 자체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한다 할게요.
임금 인상이 발생하면 그림은 안 그릴게요.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를 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들이 밖에 막 이렇게 많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 선거에 가깝게 되면 인위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거나 할 때는 경제가 망했을 때 사실은 정권이 바뀝니다. 경제를 잘 유지하면 좋은데 근데 또 경제를 망치는 건 또 정치에서 망치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서 실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야기로 정부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돈을 펑펑 풀어.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부양을 실시하면 이렇게요. 느낌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보통 신문이나 무슨 글 같은 데서는 그림은 안 그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는 게 경작은 그래프가 어려워서, 아니야. 그래프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막 스트레스고, 아이고 수학이 너무, 수학도 우리가 하는 건 복잡한 대학원 가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M은 화폐입니다. 뭐 화폐 공급량입니다.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고, Y는 CIG 이거지. 거기에 무슨 뭐 미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엄청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스토리야. 근데 우리 알잖아. 무슨 수능 볼 때 언어 영역 할 때 스토리가 뭐 글이 길게 되면 이거 읽으면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됩니까? 읽으면서 착착착 정리가 되고 바로 밑에 이렇게 내용을 해서 보기 지면 다 풀어요?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막 구조화시켜서 하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뭐 밑줄도 치고 옆에다 정리를 하면서 1번 하면은 보기 지문 이렇게 풀죠. 옛날에 근데 진짜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법학과 친구였는데 자기는 뭔가 시험을 보는데 금방 나왔더라고. 무슨 뭐 로스쿨 가려면 리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지문 막 길고 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포기했냐? 그때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글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정리가 된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뭐 그렇대. 그래서 딱 정리가 되고 탑 3번 이렇게 찍으면 된대. 그래서 그것도 뭐 재능이긴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보면은 어떻게 남보다 그렇게 빨리 읽고 정리가 잘 되나 했더니 그냥 책을 많이 읽긴 했더라고. 그래서 몇몇 친구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막 속독법 이런 것도 있었거든. 그래서 막 책을 착착착 넘기면서 다 뭐 얘기해봐. 그럼 막 하고 막 TV 나오고 하는데 대부분 뻥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대. 이게 봐, 기역, 니은 이렇게 되잖아. 영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I 뭐 대어포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읽다가 거길 중심으로 딱딱 보면 이렇게 뭐 대충 이런 얘기군 하면 아는데, 우리나라 말은 뭐 그렇게 안 된다는데,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게 거기서 거기고 정보가 그것도 다 지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빨리 쭉 읽으면서 자기는 뭐 된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이번에 또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 또 했는데, 야 역시 감동적이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되네 하면은 똑같지 뭐. 이거 AS 상방 이동하면서 이걸 부양시키려고 AD를 또 우측 이동하게 되면 경기는 어느 정도 살아나는데 당연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경기 침체는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언제나 근데 실업 이런 게 더 뭐 이렇게 막 고통으로 몸에 와닿고요. 아니 인플레라는 게 요즘이야 이슈가 됐지,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뭐 히틀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치나 이런 데서 어떤 한 나라나 도시를 붕괴시키려면 이렇게 인플레를 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개구리가 이렇게 끓는 물에 익어서 죽는 것처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지. 이거는 충격이 팍 되잖아. 뭔가 다치면 아야 팔 부러지고 피가 나니까 우리가 탁.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나 뭐 옛날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전염병 같은 게 뭔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사람들이 더 경계하니까 빨리 소멸되고요. 오히려 잔잔하게 이렇게 가는 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 입장에서 아주 사장님
제가 연봉이 1억인데요. 짜장면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럼 1억으로 뭐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임금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임금 인상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정부 뭐하냐? 너 가만히 있냐? 다시 경기 부양책을 쓰면 다시 물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거기 보시면 임금 물가 악순환 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몇 가지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348페이지 가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개념을 받고요. 발생 원인을 받고요. 영향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이렇게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받고 있는 1원이 있습니다. 1원의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100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묶음 양이 작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요 영향을 했을 땐 거기 밑에 서브 제목에 보시면 내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지를 예상을 하게 되면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능이 이제 다가오잖아. 이번에 수능은 어렵대요, 쉽대요? 설마 수능 보시는 분은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려울지 쉬울지를 만약에 출제하는 곳에서 얘기를 해줘. 이번엔 수험생 여러분 불수능이 될 겁니다. 아니면 굳이 수능까지 갈 건 아니고 우리 기말고사 어떻게 어렵게 낼까 쉽게 낼까? 제가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는 엄청 어렵게 내서 한 10문제 낼 건데 거기서 2개만 써도 A뿔을 받을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막 이상한 문제를 내려나 보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시험은 아주 쉽게 낼 거예요. 개념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줄 글자 크기는 상관없지만 10줄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10줄이 안 되면 무조건 점수 깎을게요. 이렇게 되면 대비를 좀 할 수 있잖아. 좋아. 헛소리 편지를 쓰더라도 10줄은 채워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뭐 그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 충격이 덜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상된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게 패턴화돼서 일정하게 올라가면 대비하면 돼. 오, 나의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구나. 사장님 저한테 1,000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아니 사과의 가격이요 100원이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니 200원이 될 것 같아. 200원이 된대. 그럼 내가 그냥 1,000원 받으면 1,000원 가지고 사과를 10개 살 수 있었던 거를 5개밖에 못 사게 되네요. 10개에서 5개로. 그럼 나는 뭐라 그래? 저 사장님 저기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랑 생산성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생산성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다라고 하면은 제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골 넣은 개수라든가 어시스트라든가 주장으로서의 역할 뭐 그 정도는 비슷하게 했으니까 연봉이나 이거 비슷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지. 그러면 사장도 그거에 끄덕끄덕 하면서 5개에서 10개만 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이게 다 알아. 예상이 가능해. 그러면 2,000원으로 올려주면 뭐 사장도 손해는 아니지.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아니 뭐 사장님이 이렇게 알아서 챙겨줬는데 나도 더 욕심 부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조와 노사가 막 최저임금 같은 거 협상할 때 보면 물가 상승분만큼은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이 되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잠깐 뒤로 가보시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거기 나와 있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아니 기말고사 시험은 혹시 어떻게 나올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막 그러는 거야. 저 혹시 주관식 나옵니까? 객관식입니까? 예전에 보니까 갑자기 주관식으로 내다 객관식 20문제로 내던데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갑자기 객관식으로 내고
뭐 시험 범위도 어디까지입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뭐 배운 데까지 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비가 안 되잖아.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제가 여러분들을 예측 가능성을 없애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 아니고 경제학에 흥미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한번 해볼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측 가능하게.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는 제가 서술형 문제는 한 몇 개 제시를 할까 해요. 한 5개 중에서 한 2개 괜찮지 않아요? 5개 중에서 2개 요거는 골라서 공부하도록. 그럼 이제 그 5개는 이제 모범 답안 만들어 가지고 막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 그 중에 이제 3개는 이제 어긋나니까 날아가는 거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서술형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이나 자연 실업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백지에다가 자기가 몸에 체화시켜서 쭉 써내려 가면 그게 이제 자기가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좀 쌓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예상치 못한 갑자기 뒤통수를 팍 치게 되는 거니까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게 더 충격이 어떻게 될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요거 좀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보고 끝낼까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